그레이스와 로키가 너무 잘 소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소통 방식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예를 들어 로키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 같이도 하죠. 어.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도 네. 예고편에 흘러나오는데 Welcome to the final show, the 맞아요. end is near 맞아요.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레이스 박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편도 여행으로 자기가 죽으러 가는 여행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실존적인 환경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 삶이 편도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내가 도달하는 어느 지점이 되면 나는 죽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떤 영웅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겪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SF적으로 투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저희가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라플 위클리 1시간을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셋 다 워낙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재미있게 함께 본 영화라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야. 저희 셋이 같이 봤잖아요. 네. 저 너무 떨렸잖아요. 이동진 평론가님이랑 어.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처음이어서 오. 네. 평론가님은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했거든요. 앉아서 보시던데요? 네, 맨 뒤에 자리에서 열심히 보죠? 모자 쓰시고 열심히 네. 보시더라고요. 일어서서 보시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네. 사람 없는 데 앉고요. 왜냐하면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 근데 종이를 뭐 이렇게 접거나 넘기는 소리를 안 내려고는 하나 혹시라도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 봐.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궤도님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당연히도 뭐 전공 때문에 네. 당연히 와 그러니까, 궤도의 눈으로 네. 보면 너무 재밌겠다 이 생각을 궤도는 했고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대사 중에 궤도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거기다가 번식이란 말도 많이 나와. 거의 내 영화야. 거기다가 그레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이 너무 많아서 망했어 이런 말도 나와. 나야, 이런 대사가 있어. 전부 다 궤도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근데 저희가 혹시 이제 네.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이런 영화 한 편을 주제로 잡다 보니까 광고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정말 찐으로 예. 셋 다 동의를 해서 이거는 다뤄볼 만한 가치가 어허. 있다 해서 뭐 누군가의 회유나 예. 압박 없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선정한 주제라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네. 본의 아니게 뭔가 스포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 음흠.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되도록이면 결정적인 스포나 반전은 저희가 맨 후반부에서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상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네. 더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되는, 알고 나면 재미가 너무 격감되는 어허.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영화는 상대적으로 스포일러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 관람에 재미에 큰 방해가 안 되는 종류의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그렇게 스포일러가 너무 중요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 이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게다가 또 티저 영상이 여러 편이 공개가 됐을 때 예고편에서. 이미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맞습니다.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예고편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4억 뷰를 돌파한 와. 거 그래요? 아세요? 그만큼 원작에 대한 기대감, 이 그러니까요. 원작이 영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다가올까? 이걸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거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이 영상 보고 영화도 보실 거고요. 아마도 책까지 책도 찾아 읽지 봐야죠.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화 관람을 마치고 저희가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좀 네, 즉석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 완전 레거시 방송의 틀이죠. 네,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레거시 스타일이라서 약간 네. 지루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한번 네. 해봅시다. 맨 위가 궤도죠. 예, 저부터 한번 네,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네. 하나, 우주너드. 우주 너드. 네. 뭐 혼자 자기가 말하고 캬 이거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안 해주잖아 리액션을. 너무 레고 안현모 우. 레거시 아니, 리액션이야. 약간 뭐 본인인가? 뭐 이런 네. 생각 들어가지고. 안현모님 거 하나 뜰까요? 제 거요? 이거 하나 뜰까요? 그래요? 뭐지? 네. 로키. 근데 이거 로키한테는 토르 동생 로키. 로키한테는 아니요. 이건 거 알죠? 로키 너무 귀엽지. 로키는 엄지 토르 위로 동생 못하잖아. 로키. 네. 로키는 엄지척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네. 떼주세요. 평론가님 거 하나 네, 뗄까요? 너무 이거 하나 좋죠? 뜨시죠? 정신 잠깐만요. 건강. 아니 다들 이렇게 멘탈 발랄하고 헬스. 발랄하고 경쾌하고 좋은데 왜 나는 정신 이거 건강? 레거시 미디어 건강 프로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네. 우주 선내에서의 정신 건강 문제라는 아하.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아서 오.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렇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방송 중에 이런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임팩트를 느꼈던 장면들에 대한 키워드인 거죠. 네. 들으면. 네. 두 분은 책을 먼저 보셨어요? 영화를 먼저 보셨어요? 저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이 작품. 네,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원작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본 직후에 이제 원작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영화에서 생략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네네. 생략된 부분도 라이언 고슬링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맞아. 상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느낌?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요? 네, 저는 책을 먼저 봤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앤디 위어 책을 딱 3권 봤는데 아르테미스까지. 3부작을 보셨네요. 근데 봤는데 3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가 나오기 굉장히 기대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영화를 봤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물론 전작 마션 영화화돼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그걸로 사실 앤디 위어가 이름을 알린 건 맞지만 이번에 프로젝트 헬메리가 더 재밌다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앤디 위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앤디 위어를 지금 우주너드라고 혹시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죠. 우주 아, 너드. 그래요? 네, 대표적인 우주 너드고 네. 지금 말씀하신 우주 3부작이 있을 정도로 네. 이분은 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 너드이자 덕후이자 저는 정말 가장 하드 SF에 가까운 그쵸. 집필을 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네. 하드 사이파이. 보통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하늘을 난다, 뭐 레이저를 쏜다, 뭐 괴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초능력으로. 네, 근데 저는 앤디 위어 작품 속의 모든 주인공들은 이것을 과학적 사고로 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딱 빠졌을 때 절대 감성이 젖지 않고 이 순간에 무조건 내가 뭘 해야 될까? 항상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막 아구가 딱딱 맞으니까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에도 앤디 위어의 일종의 히어로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맞아요. 정말 과학을 좋아하시는 궤도님은 오히려 영화보다 책을 더 좋아할 것 같은 게 책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맞아요, 그 맞아요. 실험 과정이 쫙 네. 나오잖아요. 마치 정말 실험 일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으로. 그래서 당연히 영화로 만들려면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생략이 되잖아요. 이거 다 살리려면 네. 드라마로 나와야 돼요, 시리즈로.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먼저 보시다가 저거 말도 안 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혹은 아. 왜 중력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으로 읽으시면 아마 대부분은 설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누가 저한테 이제 어떤 특히 이제 뭐 초등학생, 뭐 중학교 저학년생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가 어떤 거예요, 삼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앤디 위어의 소설을 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궤도의 영상을 봐 아닙니까? 아, 그건 이제 과학적 산물. 갑자기 더듬어. 이거는 과학적 산물. 그 앤디 위어의 소설들을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다가 저 같은 사람이 읽을 때 앤디 위어 소설이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재밌는 이유가 추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영화의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빈발하게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과학적 사고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해서 거기에 가능할 만한 가설을 일단 먼저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어떤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걸 맞춰보고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이게 무한 루프거든요. 근데 이 재미로 사실은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소설과 영화로 봤을 때 재미를 비교해봤는데 소설로 봤을 때 원작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가장 재밌는 거는 지금 말한 이런 거예요. 책 속에 한 700가지 정도쯤 나와요. 맞아요. 본인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추론하는 것들. 영화를 보면 가장 큰 재미는 제가 볼 때 뒤에 나오는 버디 무비적인 요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네, 보여지니까. 뭐 예고편에도 나오니까 로키라는 이제 외계의 존재가 있는데 로키와 함께 둘이 마치 어떤 픽사의 버디 무비를 보는 것처럼 맞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버즈와 네. 우디처럼. 어떻게 보면 영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좀 감정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건드려주는 따뜻한 측면 이런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가족 영화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있죠. 그런 자.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책과 영화를 비교하는 것은 이제 매체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아쉬운 점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는 장르 영화적인 그러니까 버디 무비로서의 특성은 굉장히 잘 살린 것 같고 그런 데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후반부에 럭키와의 관계들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재밌는가에 대해서 이걸 왜 영화화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서사의 압축력이나 정보량이나 이런 거에서 영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상 매체에서 장점이 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시각화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애초에 소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해결 도전, 문제 해결 도전, 문제 해결 도전의 이 수많은 과정들의 상당 부분을 다 거세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어쩔 수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영화만의 장점을 살리는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과학적 사고에 조금 덜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다거나 해서 이 영화를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궤도 영상도 안 보고 네. 그리고 가서 영화를 본다? 제 생각에는 영화의 내용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압축돼 네. 있으니까. 압축되어 있고 맞아요, 또 이 부분 맞아요. 여기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화의 단계마다 뭉쳐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로 바꾸었을 때 이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서 매체에 맞게 탄생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라이언 고슬링을 봤을 때 영화를 딱 보면 라이언 한 요 고슬링.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면은 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나 라이언 고슬링이에요. 네. 아니 가져온 거야 지금. 정말 대단한 정말 심각한 영웅으로 얘기할 느껴집니다. 맞아,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영화에는 다 나오지 않고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앤디 웨어의 작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식이나 추론하는 방식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제 소설을 보면 소설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초반에 우주에서 갑자기 깨어났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한 10피트쯤 돼. 그래서 야, 몸도 지금 안 좋은데 10피트 되는 사다리 어떻게 올라가지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10피트 어떻게 올라가지라고 생각했다잖아. 피트로 미터로 안 생각했네. 쓰고 피트를 나는 생각했네. 그럼 나는 미국 사람 아니면 영국 사람 아니면 라이베리아 사람이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인 사고 어떻게 보면 그럼요. 논리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추론 끝에 가서 본인이 30대라는 거, 그리고 남자라는 거, 그 그러면 다음에 애들을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렇죠.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여러 추론해 보면 아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의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교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따지면은 네. 이제 컴퓨터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컴퓨터 안에 메모리가 일정 부분이 삭제된 채로 등장을 한 거예요. 사고력 CPU 주체는 그대로 있는데 메모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이 CPU만 가지고 복구를 해 나가는 거죠. 사고 패턴 자체가 그런 어떤 과학자의 생각법을 보여준다는 것도 그 자체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극 중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초반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앤디 웨어가 상상하는 어떤 인물군들이 떠오르게 돼요. 사실은 마션도 비슷하고 사실은 소설들이 다 비슷하게 맞아요. 상황이 되는데.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것은 전문가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고 여기가 어딘지 지구인지 아닌지 우주선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최초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딱 어떤 현미경이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을 딱 보더니 이거 원자 분해능 현미경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에서의 서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으로 현미경이잖아. 어떤 현미경인지를. 네네. 그것을 딱 알아내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본인이 뭐라고 나 똑똑한 사람이야? 너 과학적 라고 지식이 왜 말한단 있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과학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을 판단해야 되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있었던 지구에서 일들을 플래시백으로 계속 교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떠올렸던 최초의 기억이 뭘까라는 건데 아이들한테 과학 수업하는 게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두 번째 기억은 스트라트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뭔가를 의뢰하는 기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깨어났을 때 저 같은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릴까? 어린 시절이라든지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던가 맛있게 먹던 음식이라든가. 떠나온 가족이라던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떠올리는 기억이나 우주선에서 주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의 인물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가족이 몇이고 내가 어떻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사람은 임무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앤디 웨어가 주인공을 선택하는 방식 혹은 실제로 그 인물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면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좀 비교를 해보면 마션에서는 그 맷 데이먼이 연기한 그 캐릭터 마크인가 하는 네네네. 캐릭터가 마크 와트니. 되게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임무에만 특화돼 있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거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적인 아크가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의 캐릭터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망설임도 많고요. 그냥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똑같이 겪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배우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 마션에서도 맷 데이먼을 캐스팅했다는 게 굉장히
맷 데이먼이 주는 어떤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 있지 않나요? 아주 건실한 묵직하고. 어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 마크라는 인물을 보게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의 어떤 열쇠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라이언 고슬링 보면서 사실은 뭐 마션도 그렇긴 하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이 외계 생명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주에서 혼자잖아요. 그렇죠. 혼자인 원맨쇼죠. 상황에서 관객 입장에서 그 인물을 보면서 끊임없이 뭔가 이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이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특히 멜러에 최적화돼 있다고 그럴까? 멜러가 눈빛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저는 맞아요. 세계에서 멜러에 가장 눈빛이 잘 어울리는 배우가 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박정민이에요? 박정민. 아, 박정민 빼고 누구죠? 셋이라고 말할 걸. 우리 둘이 같은 정민아 너 아니래. 네, 이거 뭐 못 맞힐 것 같은데요. 양조위예요, 제가 생각하는. 못 맞췄을 거다. 양조위의 눈빛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양 배우들 중에서는 전 라이언 고슬링이 압도적으로 눈빛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이 말을 들었으면 사실은 탑스타인 남자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멜러를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영화를 고를 때. 근데 그쪽 분야에서 사실은 지난 한 1, 20년 사이에 나온 굉장히 훌륭한 멜러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기도 하고. 라라랜드. 그러네요. 네, 라라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죠. 블루 발렌타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런 측면에서 이 라이언 고슬링이 갖고 있는 눈빛이 갖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감정이 있는데 이게 SF에도 들어가니까 이 혼자밖에 안 나오고 외계 생명체하고 둘만 소통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박정민 씨 이름을 갑자기 왜 외쳤냐면 예. 갑자기 스트라트라는 여성이 어허. 마이크를 잡고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아하.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해리 스타일스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죠. Sign of the Times를 부르는데 네. 그때 이렇게 바에 스툴에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딱 눈빛. 라이언 고슬링의 표정이 청룡. 박정민 모먼트예요. 청룡에서의 박정민. 네. 그 잔드라 힐러가 나오는 영화들 중에서 이 잔드라 힐러가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다 하면 그게 그 영화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예요. 토니 에드만이라는 또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잔드라 힐러가 Greatest Love of All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요? 네,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영화에서 감정적인 피크를 찍는 장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치트키구나. 약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스트라트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의 오펜하이머 배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어떤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서 심지어는 지금 중국 항공모함위에서 팀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전권을 부여받아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하면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펜하이머랑 굉장히 비슷하고 과학자가 아닌 오펜하이머라면 정확하게 딱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워낙 카리스마 그 자체인데 영화에는 없지만 소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주선 속에서 이제 마침내 스트라트라는 사람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아 맞아 스트라트가 나를 보냈지라는 걸 떠올린 다음에 지금쯤 스트라트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하다가 뭐 교황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있겠지 네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황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적인 권력 혹은 뭐 엄청난 분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겠지라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어허. 상상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영화에서 보면 본인이 약간 커피를 2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너무 아. 재밌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막 약을 먹고 목을 걸려가지고 빨리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커피를 2개 들고 있으니까 아, 하나는 내 거구나 싶어서 커피 좀 주시겠어요 했더니 커피가 둘 다 자기가 먹을 거라고 그걸 양보하지 않는 아. 사람이잖아요. 둘다내 거라고. 어찌됐건 이런 그 작은 그 묘사 하나로도 인물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팁이죠. 영화에서는 사실 특히 이런 영화 장면들이 꼭 필요해요. 그 헤일메리 호에 탄 주인공 우리 라인 앤드 그레이스가 왜 그레이스인지는 아세요? 아 이름의 의미가 네. 뭘까요? 헤일메리라는 문구랑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쵸. 아. 그러니까 앤디 위어가 성모송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가 영어로 헤일 헤일 메리잖아요. 근데 그 성모송을 웰 때 Hail Mary full of grace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레이스를 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라이언 고슬링을 섭외를 했는데 어머나 약자가 똑같네. RG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건 작가님이 생각 농담으로 못했네. 라이언 고슬링한테 컵슬링크 원래 갖고 있는 거 그냥 차고 오라고 그렇게 농담했을 정도로 이게 아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캐스팅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영화사에서 하는 네. 거니까 작가님은 전달을 재밌네요. 받았는데 어머 라이언 고슬링? 잘 맞았네. 라일랜드 그레이스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헤일메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그 미식 축구를 할 때 풋볼을 할 때 절망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점수를 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멀리서 마치 농구에서 이제
버저비터를 하는 것처럼 네. 공을 이렇게 멀리 던질 때 롱패스. 네, 롱패스를 이제 받아가지고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점수로 역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때 이제 그걸 헤일메리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 풋볼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보통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원래는 천주교 용어여서 그렇죠. 그냥 아름아름 선수들이 쓰던 용어를 언제 이걸 유명하게 만들었냐면 네. 1975년에 어떤 선수가 뭐 역전승을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롱패스를 해서. 그래서 끝나고 경기 종료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눈을 감고 성모송을 외웠어요. 네. 그냥 close my eyes 가톨릭 and say a Hail Mary 기도 이렇게 메타. 해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헤일 메리라고 부르게 된 거죠. 네. 제목을 헤일메리에서 따와서 영화적으로도 약간 코믹하게 그걸 시각적인 유머처럼 활용을 해요. 중반부에서 이제 사기의 외계의 존재가 뭔가 통 같은 걸 던져오는 그런 상황을 원통. 하잖아요. 통을 잡은 다음에 마치 터치다운에 이렇게 성공한 해서. 네, 그런 어떤 풋볼 선수 같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음. 이런 장면들을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목이 헤일메리이기도 하고 헤일메리라는 말 자체를 풋볼에서 따왔으니까 그걸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넣은 그런 팁 같은 거죠. 이 헤일메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 자체가 그만큼 혹독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실은 마션 이야기를 할 때 네. 마크 와트니가 경험한 고립에 비해서 이 라이언 고슬링, 이 그레이스 박사가 느끼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 훨씬 멀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라이언 고슬링이 맡은 이유가 그 혹독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머가 있지 않으면 맞아요. 아예 붕괴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션과 프로젝트 헤일메리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고립을 다뤄요. 네.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마션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요. 일단 멀긴 먼데 일단 기댈 곳이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교신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딜레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교신이 가능하다, 내 어떤 홈이 있다. 그리고 이 홈에서 모든 인류가 이 마크 와트니를 응원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맷 데이먼은 자신의 생존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댈 때가 있는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버틸 요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 같은 경우가 기억 상실증인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화성은 비교도 안 되는 네. 수십 광년이 떨어진 이상한 곳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지구가 온전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고향이 아예 사라졌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다. 이거는 너무 절망적인 거고 기억도 없죠. 인류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죠.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댈 곳이 아예 없는 절대적인 고립 상황에서 이제 다른 외계의 어떤 생명체랑 만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는 성간 여행. 이 상황은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어떤 식의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너무 극한의 환경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되죠. 이게 사실 공간적으로도 너무 극악한 그 어떤 스트레스인 게 주인공한테. 그리고 가장 극악한 그 이 미션의 성격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편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화성에 갈 때 마션에서 물론 이제 거기서 재난 영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겪기는 하지만 애초에 화성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되는 비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라일랜드가 해야 되는 그 그레이스 박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편도 여행으로 자기가 죽으러 가는 여행이에요. 인류를 자살 위해서 임무죠.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성공시키기도 어렵지만 본인은 애초에 돌아가리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이런 네. 면에서 더군다나 이 거리로 보나 이 사람의 상황으로 보거나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 극 중의 이 라일랜드의 상황으로도 재밌는데 사실은 인간의 실존적인 환경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 삶이 편도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래에 내가 도달하는 어느 지점이 되면 나는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무 특수한 한 어떤 우주 비행사, 어떤 임무를 띈 사람, 어떤 영웅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겪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SF적으로 투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 예전에 저희가 외계 생명체 주제로 다뤘을 때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 영화인데 네. 오주인이라는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담 샌들러가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한 6개월 넘게 이게 홀로 가는 임무여서 아무도 없이 아내랑도 떨어지고 뭐 가족도 없이 혼자 우주에서 있다 보니까
이분이 거미같이 생긴 외계 생명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진짜 외계 생명체를 만난 걸까 아니면 상상 속에 머릿속에서. 예, 너무 혼자 심심하니까 그렇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일까를 질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주인에서의 엄청난 고독감이 영화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데 뭐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고독감을 그레이스 박사가 겪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도 예를 들면 소위 이제 인성 테스트나 정신 건강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선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맞아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션 책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마션에서 마크가 선발됐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사회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그 공간 속에서 오래 여행을 해야 되는데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런 유머러스하고도 낙천적인 사람을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윤활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이제 60, 70년대에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우주에 대한 경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 쪽이 앞서가다가 미국이 이제 달을 먼저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죠. 소련이 70년대에는 이제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 화성은 달보다 훨씬 머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을 때 그 얘기 자체도 이 책에 나오죠. 얼마나 정신 건강에 스트레스가 있을까를 소련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뭐 세 사람을 이제 좁은 공간에 있게 하고 거기서만 지내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고 3달 정도 지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리를 깨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훈련 자체를 중지시켰다는 이야기가 책에도 나오게 네.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주로 가서 겪게 되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소련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변기를 이렇게 소리라든가 그렇죠. 변기 잡고 이렇게 올려놓는다던가. 표정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네. 이런 거 많죠. 이런 것을 견디기 위해서 두 사람만 따로 독방에 집어넣어서 하는 훈련 같은 것도 한대요. 또 한편으로는 지구에서 아무리 사회성 좋고 유머러스하고 그렇죠. 정신건강 뭐 지표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이게 지구의 스케일에서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 우주에 네. 갖다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 못할 것 저는 같아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광활하다는 데서 오는 어떤 허망함과 막막함과 네. 무서움이 있는데 그렇죠. 정반대로 그것을 여행할 때 우주선에서는 또 폐소공포증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우주는 광활하고 끝이 없는데 그 안에 우주선은 또 너무 좁고 이런 어떤 역설이 상반되네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광장 공포증이라든지 네네. 뭐 완전 열려 있으면 네.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한 미지의 두려움이 있죠. 근데 또 갇혀 있게 되면 또 어떤 제약들이 너무 커지니까 네. 또 그걸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 상극인 어떤 특성인데 연결돼 우주선에서는 그 일이 일어난다. 재밌는 게 웬디 위어 작가도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아이고. 비행기를 못 타서 마션의 경우는 부다페스트에서 거의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촬영장을.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열심히 상담을 받고 네. 약을 먹어서 어허. 극복을 해서 이제 샌디에고까지 날아가서 코미콘도 참여하고 와. 그리고 이번 영화는 영국에서 세트를 지어놓고 촬영했는데 네. 거의 항상 세트장에 계셨대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거죠. 그러네요. 저도 지난달에 우연히 이제 그 어떤 기사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던 그 거기 이제 4명 정도의 요원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지구로 귀환이 됐어요. 갑자기 원래 6개월 정도 있도록 8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훨씬 빨리 귀환을 했는데 그게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 우주 정거장에서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문제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번에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 인권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추측컨대 정신건강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난달의 얘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사실은 이게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그런 것도 이렇게까지 힘든 건데 말씀드린 좀 11.9학년을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주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럼 이걸 위해서 제가 같이 보면 좋을 소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네, 시간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이고요. 에이드리안 차이코프스키라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영국 작가입니다, 이분이. 아직 국내 번역본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 미래의 외계 행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라포밍 됐으니까 그 행성에 원숭이, 영장류 무리를 넣어서 네. 이들을 조금 속성으로 진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살포해서 아. 얘네들이 일단 입주 청소를 좀 해놓게 하고 인간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원숭이들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전부 다 사망을 해버려요. 네, 그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는 살포가 됐고 거기서 놀랍게도 깡충검이라는 종이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속성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급속하게 진화를 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인간 입장은 뭐였냐면은 속성도 수천 년이구나. 네, 그렇죠. 속성도 왜냐면 인간도 진화의 시간이라는 거. 수백만 년에 걸쳐 지금의 영장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구 문명은 붕괴했죠. 인간들은 이제 방주같이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네. 이제 입주 청소가 잘 됐나 하고 가는 겁니다. 네. 가는 동안에 이제 수천 년간 냉동 수면을 반복하면서 항해를 해요. 네. 그렇게 도착을 해서 입주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빈 행성을 기대하며 도착한 인간들. 네. 그리고 반대로 거미들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전쟁이냐 공존이냐 이걸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먼 우주 여행을 했을 때 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 해법으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시간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우주 여행은 이제 보통 이제 장거리 비행 해도 뭐 14시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죠? 우리가 막 장거리 여행 힘들어. 14시간. 이 정도가 아니야. 네. 기본이 몇 년? 한 번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얼마야? 마일리지가 대박이겠다. 정말. 형님 한 번 갔다 오잖아요. 네. 마일리지로 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편도 플러스 여행이 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시간의 아이들처럼 냉동 수면, 그러니까 얼려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프로젝트 헬밀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네. 둘 중에 뭐가 더 합리적일까?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정말 끔찍하겠다는 생각을 소설 보곤 했어요. 왜냐하면 소변줄 같은 거 뽑을 때 소설이 그런 표현 나거든요. 골프공을 소변으로 보는 것 같았다. 맞아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빨간 줄. 예, 그 생각이 나오니까 정말 네. 끔찍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냉동을 할래요. 아 냉동하고 싶어요? 왠지 이거 정말 나 비과학적이라고 엄청 놀릴 것 같은데 왜? 그 깨끗해서? 포자는 그 생명 유지 장치를 걸어놔도 내가 노화가 될 것 같은데 음. 냉동을 하면 내가 노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깨어났을 때. 동안으로 깨어나고 네. 싶다. 네, 이 모습 그대로 깨어날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그 크라이오 그 셀 같은 게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그 예. 노화 방지 치료로 그런 것처럼. 냉동 수면 방식 같은 경우가 체온이랑 대사율을 급격하게 감소시켜요. 극단적인 감소를 만들어서 산소나 음식 소비가 일단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노화 속도 거의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나 물, 식량에 필요한 양이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이 말은 뭐냐? 우주선 자체 질량이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우주선을 발사하기 유리한 환경이 되죠.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다 열어봤는데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냉동 후 복원하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네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럼 편도 여행 가신 뭐예요? 거예요? 깨어나요? 그것을 미래에 이거를 할 다시 기술이 나올 녹여서 것이다 되살리는 라는 방법이 나올 네.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얼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동을 네. 못 하는 거네요. 네. 냉동만 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이걸 그렇죠. 녹이는 방법과 네. 다시 되살리는 일종의 제세동기보다 더 뛰어난 기술로 네. 살려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한 겁니다. 아. 근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 방식은 네. 입으로 영양을 공급하고요.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계속 움직여줍니다. 맞아요. 심지어 네. EMS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단점은 전기 자극만으로 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손실도 일어나고 골밀도도 감소를 할 거고 산소나 음식을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재활용 시스템도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려면 SF적으로 둘 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50년 이상의 장거리 여행이다.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동면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 네, 근데 5에서 20년 정도의 약간은 이걸 단거리라고 하긴 좀 중거리? 애매한데 중거리 우주적인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약간 비교적 단기간의 우주 여행이라면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봐요. 근데 또 하나의 설정이 여기서 보태졌잖아요. 그 코마 상태에 빠뜨렸을 때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제대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 코마 저항력이 있는 사람만이 뭐 한 7,000명 중에 한 명이 있다고 또 설정이 그렇죠. 추가가 돼서 유전적으로 그래서
확률적으로 아무나 갈수 그러니까 없는. 아무나 성공할 수 네, 없는 맞아. 방식인 거죠. 네, 지금 뭐 저희가 인류 이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월이 많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것도 너무 귀엽죠. 명작이죠. 월기는 사실은 제가 진짜 그 영화를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 전반부 때문이거든요. 대사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청소 로봇과 탐사 로봇에게 가장 인간다운 어떤 특질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좋아하는데 극 중에서 보면 이제 거대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이 환경적인 이유로 이 인간들이 지구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거대한 초호화 유람선 같은 그런 그 우주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떠돌게 되는데 지구가 엉망진창이 돼서 떠나왔지만 우리가 이브라는 로봇을 보내서 혹시 인류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증거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식물이 있을까를 확인하도록 해서 보내면서 이 모든 얘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인류 이주랑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후반부에서 그 우주선 내에서 보는 풍경들이 너무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거기서 인류들은 육체 자체는 굉장히 편한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혹은 이제 뭐 중력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손발이 굉장히 짧아진다던가 체중이 과하게 있다던가 걷지 못하죠.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있는다거나 심지어는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으로 제가 떠오르는 건 서로의 어떤 취향도 비슷해져서 자 이제부터 유행은 뭐 파란색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모두 다 파란색 옷을 입어요. 뭐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고 서로 직접적인 소통 같은 것, 접촉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퇴화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인류 이주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말씀하신 그 냉동이라던가 혼수 상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그 이주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하나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약간 저한테는 반면 교사로도 보이는 그런 흥미로운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니, 영국의 굉장히 위대한 천문학자로 불리는 마틴 리스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만나기 전에 강연에서 네.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래에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문명이 이걸 할 것인가. 아마도 지금 우리 같은 생물학적인 지적 생명체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기계 문명일 것이다. 그 이유가 성간 여행은 기본적으로 막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인데 우리는 수명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이 DNA를 너무 빠르게 파괴한다. 하지만 기계 문명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외계에서 어떤 신호를 포착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계 문명일 것이고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와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마도 기계 문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요. 아무것도. 로키의 존재도 모르고 봤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재미를 다 누리면서 이거 녹화할 때 이 소리 들었을 때 막 끼악 이러면서 넘기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저한테 제일 큰 희열을 줬냐면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텍스트로 뭔가를 볼 때는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지만 그렇죠. 음악이 멜로디가 같이 흐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찾아봤죠. 데니엘 펜버튼이라는 음악 감독이 음악을 했는데 뭐 그동안 너무 많은 영화에서 한 37번째 장편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거고 네. 우리가 아는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몇 개 했고 그 Trial of the Chicago 7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는 네네. 이제 주제가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고 또 재밌게 본 영화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도 음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모가 기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전 정말 천재라고 보는 게 15살 때 비디오 게임 잡지에 글을 써서 번 돈을 모아서 16살에 키보드를 사서 와. 그때부터 작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바로 고등학생일 때 TV 다큐멘터리 음악 감독이 돼요. 너무 음악을 잘 만들어서 그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해와서 TV랑 계약을 해서 음악 감독 일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막 몇십 편의 영화를 한 거죠. 근데 왜 좋았냐면 일단 되게 밝고 희망적인 그런 스코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팝송이 들어가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잔잔한 명상적인 공명감 있는 그런 음악이 원래 스페이스물에 잘 많이 쓰이는데 쓰이죠.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팝송을 그런 히트곡들을 그냥 배치를 했는데도 그게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만 봐도 3곡 정도가 나와요. 한 곡이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라는 뭐 주옥 같은 곡이 있죠. 원더월 앨범에 있잖아요. 네. 저희 왓서 스토리 모닝 글로리 앨범. 네, 모닝글로리 앨범에 있죠. 그 음악도 이렇게 쓰이는데 음악을 적재적에서 다 썼고 한 곡이 I would die for you
그게 프린스의 노래예요. I would die for you. 예, I would die for you. 네. 너를 위해 죽어줄 죽을 수도 수 있어. 있어. 근데 예고편 딱 끝날 때 그 프린스의 I would die for you 그것도 나오고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도 네. 예고편에 흘러 나오는데 원래 작사의 의도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엄마 산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이는 태어나는데 이제 한 몇 분 후에 죽어가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Welcome to the final show, the 맞아요, end is near, 맞아요. we gotta get out of here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음악 자체로도 좋지만 가사가 이 영화의 내용하고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너무 좋아하실 만한 곡 쓰인 게 비틀스 노래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저작권을 확보하기 어렵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영화는 비틀스 노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극 중에서 지구로 본인은 못 가는 편도 여행을 하지만 왕복 여행을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소형 우주선이 4개가 있어서 네. 그 안에 이제 채집한 어떤 자료들 같은 걸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 네. 4개다 보니까 그 존, 자체를 폴, 존, 조지. 폴, 조지, 링고라고 해서 비틀스 내 멤버로 네. 하죠.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어떤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비틀스 노래가 나와요. 네. 안 쓸 수가 없네요. 예, 투어버스라는 노래인데 투어버스라는 노래 가사의 그 뭐라고 그럴까 후렴구에 We are on our way home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이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비틀스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 이런 측면에서도 그 노래가 딱 나올 때 역시 노래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틀스의 음악을 어떻게 썼을까 그게 절차가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Yesterday라는 영화의 음악 감독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영화는 뭐 뭔가 비틀스 영화니까. 예, 비틀사 쪽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었나 약간 보다. 컨택 포인트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쌓아온 빌드업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이게 되지 않았을까, 삽입이 그러네요, 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싶더라고요. 어. 영화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탱고 음악이 나올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큰 우주선 그리고 그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우주선이 옆에 이렇게 파킹을 하자 붙이잖아요. 둘이 네. 탱고군요. 네, 근데 사실 랑데뷰. 네, 랑데뷰라고 예. 하죠. It takes two로 탱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탱고는 2명이 있어야지 출 수 있다는 것처럼 그 깜깜한 하늘을 배경으로 둘이 탱고를 추는 것처럼 정말 보여져요. 그래서 그 탱고 음악 쓴 것까지도 그 마지막에 엔딩 나갈 때는 합창곡이랑 그 라틴풍의 음악이 나가거든요. 음악에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서 사실 이제 이 원작 소설에서는 이 두 우주선의 이 랑데뷰 장면, 도킹 직전에 상대 속도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미지의 존재라서 공포심 플러스 호기심. 네, 설렘. 호기심 그리고 나중에는 자포자기 같은 느낌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그 음악이 깔리니까 공포심이 살짝 줄어드는 게 굉장히 또 연출을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외계 생명체와 조우를 다루는 이 설정 자체가 정말 간이 앤디 위어만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설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그 영화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라이프에서는 화성 탐사선이 귀환을 하면서 미생물명체, 생명체 샘플을 확보해요. 요것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여기서 이 세포를 되살리는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세포에다가 이 생명체에다가 켈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세포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학습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켈빈이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부터 밀폐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무원들이 한 명씩 희생이 되고 도망칠 곳 없는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 생명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가는 거죠. 장르가 보통 SF들이 이런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버튼의 화성 침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침공이라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드네벨리브 감독의 컨택트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홈에 적이 침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뭐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이것도 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컨택트도 우리가 그쪽의 홈 어딘가로 가잖아요. 아바타도 그렇죠. 네, 아바타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각자 어쨌든 원정으로 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쪽 어웨이를 가서 홈에서 만나거나 이건데 지금 재밌는 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두 지성체가 모두 어웨이에서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홈이 아니야. 네. 둘도 처음 왔어. 네. 그러니까 둘 다 제3의 완전히 생소한 환경에서 조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요. 이런 설정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본 설정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새로운 설정이 나온 거예요. 너무 또 이게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만 봐도 당신들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라는 이 한 문장이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헤일 메리에서는 크레이스와 로키가 너무 잘 소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우정도 쌓고 교감할 맞아요.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을 저는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로키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얼른 서로의 언어 체계를 바로 입력을 해서 번역이 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영화의 재미를 확 높였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천문학계에서의 굉장한 고민이긴 합니다. 외계 지성체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이게 영화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본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티 프로젝트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요거를 줄인 말이 이제 세티거든요. 네. 근데 세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뭐라고요? CETI. 아, 네. SETI가 아니라 SETI가 C가 붙는 세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랑 비슷하게 어떤 언어 유희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해양생물학자, 인공지능 연구원, 로봇공학자, 컴퓨터 과학자, 언어학자까지 포함이 돼서 뭘 하느냐? 향유고래의 음향 통신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네, 고래들은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혹시나 실제 얘네들을 다른 개의 지적 생명체라고 가정을 해서 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시작한 거라 그 세티 프로젝트를 오마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유고래 음성을 156개 요소로 식별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잘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서 이게 비인간 지성체와 소통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네, 과학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으로 소통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결국 패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수학적 패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가 발견한 것뿐인 이 패턴. 이것을 통해 소통한다라는 거니까 이 소리도 역시 수학적인 패턴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패턴화된 무언가로 소통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 비슷한 방식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맞아요. 영화에서의 소통 방식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딱 소리를 먼저 알 수 사운드적으로. 없는 음악이 들리죠. 그것을 녹음을 하죠. 네. 녹음한 거에다가 라벨링을 하죠. 네. 그 라벨링 된 걸 이제 누르면 그 소리가 나가서 소통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나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리를 그럼 예를 들어 해봐. 그 흉내를 잘하네. 내시네. 로키 성대모사를 하시네. 예를 들어 아니 근데 로키 성대모사는 네. 나 혼자 못해요. 둘이 같이 해요. 화음을 내야 되기 맞아. 때문에 나 혼자는 못해요. 이게 대단한 우리 점이에요. 로키 말 해보자. 나 너무 혼자 해서 하나 둘 셋. 이게 이런 로키 거야.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정확해. 로키가 화낼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면. 집에서 혼자 안 돼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예를 들어 요것을 표현하는 뭔가를 해요. 네. 이걸 딱 가르쳐. 그럼 예를 들어 로키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도와줘. 하나 둘 셋. 이게 컵이야. 이게 뭐야? 망하려면 혼자만 망하지. 예를 들어 이게 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컵이라는 라벨링을 붙여서 녹음을 한 거를 다음번에 컵을 이야기할 때 들려줬다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세요. 여기서 뭘 하냐면 퓨리의 변환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퓨리의 변환. 이 퓨리의 변환 같은 경우가 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복잡한 화음에서 각각 어떤 음이 있는지를 분해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음을 동시에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섞여 들리니까 네.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이 기괴한 소리를 퓨리의 변환을 해서 이 노트북상에 각 주파수를 대역별 3개로 분해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주파수가 섞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음인지를 다시 매칭하는 거죠. 네. 사실 적합한 예시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요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해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이거 뭐예요? 음정이 없죠. 없는데 네. 우리가 가끔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생활 속 소음에서 음을 찾아요. 이거 음이 있어.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그 약간의 변조가 들어가도 이 변주 안에서
핵심적인 특성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도 음을 찾아서 피아노로 똑같이 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심지어 대화. 네,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이거를 피아노로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쁜 강아지가 세상에 어딨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놀랍게도 키보드를 누르잖아요. 네. 내 비슷하게 말하고 들리겠네요. 비슷하게 들려. 네, 이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퓨리의 변환이랑 가장 비슷한 예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학에서 많이 쓰는 이 퓨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두 문명이 소통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적절하게 아주 당위성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음감이 일상 대화를 음으로 칠 수 있는 거랑 유사하게 이해하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지는 뭐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만남을 다룬 영화를 본다면 오자마자 바로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상한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역시 네. 영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 와서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와서는 둘이 소통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데도 어떻게 둘이 고차원적인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되죠. 그리고 좋았던 게 책에서는 너랑 나랑 어떻게 같은 주파수 때 소리를 내는 거야? 라는 대화도 나눠요. 맞아요.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영화상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그런 대화만 나누지만 책에서는 둘이 없던 단어를 계속 추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음식이 얼마 안 남았네 이랬더니 너가 자꾸 말하는 진짜 음식 무엇 질문? 도대체 음식이면 음식이지 진짜 음식은 뭐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 맛도 없고 그냥 그 슬러리 같은 거 먹는 거는 그거는 음식이 아니고 그냥 영양분이고 맛있는 음식을 진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면 빈정대기, 빈정대는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키가 따라하잖아요. 용감하다라는 네. 것도 사실은 그런 렉시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어휘를 추가해 나가는 걸 맞아요. 보는 것도 맞아요. 너무 재밌죠. 네. 그 두 문명 간의 소통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설명하는 작품이다. 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사실은 로키. 우리가 소위 이제 인간적이라고 할 때 상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를 약간 좀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종과 개체라는 그 두 가지 어떤 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인류가 이대로 가면 30년 있으면 4분의 1이 죽고 또 절멸하게 되고 이런 위기에서 본인이 죽을 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영웅적인 한 남자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남자의 개체로 본다면 자기의 삶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니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종, 그러니까 인류라는 전체로 본다면 이 한 명을 희생시켜서 인류 전체의 상당 부분을 살리게 되는 거니까 영웅적인 어떤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주인공을 두고 양쪽에 대립되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스트라트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럭키가 있는 거예요. 스트라트는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너는 지금 가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겁나서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순간조차도 강압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고의 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체는 반드시 종의 어떤 번영에 복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영화를 다 보잖아요. 보고 나면 우주 공간에서 로키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레이스가 둘이 만났을 때 조건이 똑같아요. 그 라일랜드는 사실은 3명이 같이 갔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죽어서 혼자 남았잖아요. 얘는 24명이 갔어요. 그 23명이 다 죽고 혼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둘이 그렇게 해서 만났으니까 동일한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둘이 파견되었을 때는 각각 종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것은 로키도 마찬가지고 이쪽 편인 그 라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둘이 만나서 개인적인 개체로서의 우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게 되고 맨 마지막에 가면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은 개체로서 상대방을 위해서 너무 숭고한 선택을 각각 하게 돼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개체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거를 포기하고 숭고하다는 미명하에 우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영웅의 어떤 서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뒤에 가게 되면 이 종이라는 이름하에 개체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이 로키가 CG를 안 썼더라고요. 그냥 거대한 인형을 만든 거예요. 끈으로 조정하는 꼭두각시 같이 퍼펫 같은 거를 만들어서 유명한 퍼페티어가 있거든요. 제임스 올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오페라, 영화에 들어가는 이거 퍼펫 만드는 분이고 퍼펫 조종사이기도 하고 연기 필모도 꽤 있고 그래서 그분이
목소리를 담당했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이 퍼피티어도 하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러면서 변절했겠죠. 로키의 목소리도 네. 퍼피티어를 그 영화 촬영장에서는 럭키티어라고 불렀대요. 로키질 약간, 조정하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CG나 뭐 버추얼 이펙트 같은 거를 최대한 안 쓰고 모든 거를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물성 있게 만드느라 예산이 계속 불어났대요. 예를 들면 그 터널 같은 경우 네네네. 그거 100피트짜리 만들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갔구나. 네,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인형을 보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연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연기가 좋구나. 이 듀오 감독이 감독을 했잖아요.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이 동갑내기 듀오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이제 항상 앤디 위어가 거의 촬영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지금 우주선이 속도가 몇이야, 기압이 몇이야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서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뭐 숫자나 뭐 불빛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쵸. 그 작가님께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확대를 해서 봐도 틀림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정말 영화 편하게 찍었네요. 옆에 다 감수해 주잖아요. 이게 하드 SF예요. 네. 하드 SF는 모든 요소를 진짜 이 세계관 안에서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대단한 거죠, 사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로키가 이제 온 그 에리드 행성이죠. 네네. 에리드 행성에 살고 있는 에리드인들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지를 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한테는 진짜 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라는 생각했던 부분인데 해줘. 예, 제가 요것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 에리디언들이 왜 지구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을 몰랐을까? 모르죠. 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 좀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네, 궤도 앤디 위어도 오리지널. 몰랐던. 앤디어도 궤도 몰랐어? 오리지널. 근데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영원히 변치 않은 딱 하나의 이 기준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것을 말하는 게 어쩌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어쩌면 절대적인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절대성 이론에 가까워요. 네. 근데 이 에리디언들은 시각이 아니라 일종의 음파 형태로 세상을 봅니다. 네,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가 없이 많은 것들을 발전시킨 문명이에요. 근데 빛이라는 걸 관측해 본 적이 없는 문명이다. 그러면 이 문명에서 상대성 이론의 정수를 깨닫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관측하지 못하는 이 에리디언들, 그럼 빛의 속도에 대한 고민 자체를 못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에리디언들의 이 소통의 근간은 소리입니다. 네. 근데 소리와 빛은 물리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리의 속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는 매질의 상태. 네, 그리고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플러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매질 때문에. 네, 그래서 에리디인들은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소리처럼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인데 빛이 너무 특이한 녀석인 거예요. 네, 빛은 매질이 없이 이동합니다. 특히나 진공에서 일정한 속도를 갖기 때문에 관측자에 따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웠다. 인공위성은 띄웠을 때 상대성 이론을 모르잖아요. 네.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상대성 이론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에 계속 그 오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차가 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타임싱크를 맞추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5시 1분 0초를 딱 가리켜야 되는데 위성의 시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공학 기반의 에리디언들은 도대체 이걸 왜 몰랐을까?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들은 공학 개념입니다. 공학자 기반이에요. 과학자라면 이 오차를 찾아내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반드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리디언들은 공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기계 결함, 시스템 오차로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결함을 기계적으로 보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위성을 분명히 쐈기 때문에 우주선을 만들었을 테니까 위성 없이 우주선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학자 기반이라는 에리디언들의 특성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게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 에리디언을 최고 수준의 공학자로 설정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근데 그 에리디언들이 상대성 이론만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 방사선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대성 이론을 몰랐다라는 그 정말 크리티컬한 어떤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 그게 후반부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는 대학생이면 혹은 똑똑한 중학생,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것을 최고 수준의 공학자가 왜 모를까에 대한 당위성을 이 수많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그 하고 세계관 자체가 다 네.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앤디 위원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에리디언들이 눈도 없고 빛을 볼 수가 없고 소리에 많은 걸 의존하잖아요, 청각에.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다룰 때 우리가 책이 있고 영화가 있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하나의 장르가 있어요. 오디오북. 오디오북.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영화화 되기 전에 네. 그 어디블이라고 하는 아마존의 그 어디블로 네. 오디오북이 나왔는데 레이 포터라고 하는 정말 유명하신 그 내레이터가 그 낭독을 했어요. 16시간이 넘는데 로키 목소리는 약간 그 우리가 음성 변조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 같은 걸 써가지고 네. 이렇게 대사를 해요. 근데 말투나 뭐 박자나 이런 거를 너무 잘 표현했다고 원어로 보신 거죠, 오디오북?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온 오디오북도 진짜 그 뭐라 그러지? 오디오 드라마라 그러나요? 아, 오디오 그쵸, 듣는 거? 그쵸. 옛날에 라디오 드라마처럼. 운전하면서 듣기에 너무너무 재밌게 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장면이 막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오디오북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정말 저도 처음으로 라플 위클리에서 오디오북을 처음 추천하는데 네, 레이 포터 버전도 너무 좋다. 우리 막 아바타 개봉했을 때도 불과제 개봉했을 때 이렇게 이크란 모양의 팝콘통 같은 거 팔아서 SNS에서 화제되고 그랬었는데 우주 비행사 헬멧 모양 팝콘통이 나온대요. 영화를 봤지만 네. 아이맥스로 또 보고 싶더라고요. 저런 거 모으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헤일 메리호 음. 모델이 레고에서 나온대요. 이거는 그래서 저 당연히 나올 레땡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또 그래서 다른 건 네. 몰라도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 반쪽이 돌아가잖아요. 예.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재미있게 본 책과 영화를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즐거웠는데 어땠어요? 질문? 네. 많은 이야기를 네. 네. 못했죠? 못했습니다. 네. 항상 부족하다 네, 그래.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전국의 수많은 과학 선생님들, 네,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건 그래서 맞아요. 네, 과학, 수학 선생님들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핫앤유도 꼭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주역들을 인터뷰했거든요. 일단 라이언 고슬링 배우님 인터뷰했고요. 또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 감독님 두 분, 또 앤디 위어 작가님과 드류 고다드 시나리오 작가님까지 모두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콘텐츠들, 정보들 더보기란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라이프 플러스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저희가 100만을 기원하고 있거든요. 꼭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요 버튼, 로키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역사 속에서도 또 문학 작품 속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컨텐츠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주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특히 70년대에 이제 고도 성장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섯 가족은 지옥에서 살고 있어서 항상 천국을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조세희 작가가 말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난자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더 이상 읽히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계속 읽히고 있다라는 얘기는 유효한 측면이 있다. 공감이 되니까. 우주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있다면 네. 아마도 이 달에 관련해서는 이 두 곳이 아. 가장 비싼 지역일 것이다. 아 가장 뜰만한 곳을 지금 그쵸, 집어준 그쵸? 거예요? 네. 진격의 거인이 이 버제스 모델을 참고해서 이 월마리아, 월로제, 월시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어떤 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심원. 진격의 거인을 뭐야, 좋아한다는 네. 얘기예요. 아, 그냥 그만큼 진격의 거인은 아니 바짝 뿌린다. 여지껏 그걸 모르셨어요. 여기다 야, 동심원이야. 이거네. 잠깐만, 도시 얘기야? 동심원이잖아. 어. 동의합니다.